안녕하세요. 네, 송원영입니다. 일단 반갑고요. 이 코로나 상황 2년 전부터 있었던 상황을 뚫고서 지금 현장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의존적 인간형. 나는 아무튼 선생님 따라가야 돼. 인간으로는 도저히 내가 내 관리가 안 돼. 잘 선택하셨어요. 직강을 와야만 성공한다? 그런 거 없어. 인강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한다면. 근데 현장 강의는 아무래도 그 현장 강의의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실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 잠재적 경쟁자들이잖아. 잠재적 경쟁자들이 얼마만큼 나보다도 더 앞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회상을 해보면 한 4년, 5년 전의 일이야. 다 똑같아. 어떤 식으로 다 똑같냐면 그냥 다들 대학 간다. 대학 가느라고 공부를 하겠지. 다 똑같아요. 경쟁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하고 이제 유사한데, 똑같은데 다른 점.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임용 공부를 하면서 다른 점. 수능은 선택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도 고3 되면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이잖아. 선택이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 당장에 학부과정 지금 저 학교 다니면서 우리 동료들이 제 경쟁자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것밖에 보이지 않잖아. 학과생이 20명에서 40명 선.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원서 접수하라고 보면 뭐 10대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1까지 경쟁률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지난 이제 12월 31일 날 저는 그 합격자 당일 날 그 전화 8명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저하고 직접 이렇게 연분이 있는, 그러니까 얼굴도 확인 가능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마셨던 그 학생들이 8명에게 모두 다 1차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두어 명한테는 문자로 이제 받았고, 12월 31일 날 당일날 그 기분이 묘했어요. 송구 영신이잖아.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해를 맞는 그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문자로 그냥 올 한 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문자만 보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잔인하다. 차라리 1월 6일, 7일 날 발표를 하든지, 연말 다 보내고, 연초 다 보내면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하든지. 너무 잔인하다. 그날 하루는 너무 잔인했어요, 저. 12월 30일. 또, 분명히 연락 올 사람이 있는데, 문자도 없어. 그럼 제가 덜컥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무튼 그와 같은 경쟁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디선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느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지만 그 효과성이나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가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영이고요. 전공 국어에서 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200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국교론. 그러니까 사실 국교론이라고 하는 명칭 혹은 과목 명칭은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국교론은 문법교육론과 문학교육론을 포괄한 교과목의 명칭이야. 근데 이제 그 문학교육론도 포괄해요.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의 명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직이수를 하게 되면은 교직이수의 전공 과목의 필수 중에 하나가 국교론하고 교사학습 방법이라고 하죠.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 이 두 과목이 이제 필수인데, 그 중에서 이 국교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이에요. 과목 명칭이. 국어과에 관련된, 국어과는 무엇을, what, 어떻게, 방법이죠. how. 이 방법에 관련된 학문이 국어교육론이에요. 그래서 문학교수 학습 방법도 국어교육론에서 배우고, 화법독서 작문의 교육론도 국어교육론에서 배우고, 문법교육론의 교사학습 방법도 국어교육론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과목이 있긴 한데, 그 교육학 과목이 이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원래 과목이에요. 아마도 조금 더 오래 전에 2008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2008년도까지는 서술형 문항체제, 서답형이란 표현도 안 했어요. 서답형이란 논술 기입 서술형을 포괄한 문항체제를 말해. 근데 그 당시 2008년도,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서술형, 2점부터 5점까지 서술형 문항체제였어. 근데 2008년도에 공청회를 열었어. 국어교육과의 교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과 같이 공동으로 임용체제를 변경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수업시험 및 면접. 그리고 이제 2014학년도부터 다시 서답형. 1차 지필고사 때 기입 서술 논술형을 모두 다 출제를 하고, 그 다음 2차 때 기존에 있었던 2차 논술형을 1차로 옮기고, 이제 1차하고 2차만, 2차 때 수업시험 및 면접만 보겠다. 그런데 최근, 작년이었죠? 작년 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감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2차 수업시험 및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08년도에도 2차 수업시험 및 면접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가령 이제 1차 지필고사를 약화시키면서 수업시험 및 면접을, 가령 여러분들 교생실습 나가잖아? 그럼 그 교생실습 나간 교생실습 기간을 일종의 평가를 하겠다. 그걸 반영하는 거야. 그리고 교생실습 기간이 지금 몇 주죠? 4주? 4주면 꽤 긴데? 초등처럼 2번 나가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 중등도 2번에 나가서 2달. 그래가지고 그걸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수업시험 및 면접의 점수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까지도 연구되고, 심지어는 실제 45분이나 50분 정도의 수업을 주겠다. 지금은 가상이잖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때 공청회 때 어떤 2008년도 공청회 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학 과목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필고사 할 때. 대신에 없앤 교육학 과목은 학부 과정에서 패스페일로 학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A, B, C, D의 교육학 과목들에 대한 각 과목들에 대한 학점이 아니라 패스냐 페일이냐 연구를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교육학 과목을 교육학 과목을 임용시험에서 없앤 대신에 그 교육학에서 다룰 만한 학문을 각 교과 교육으로 환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어교육론 분야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그 부분이 이제 지필고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임용시험을 보게 되면 임용시험이 이제 21문항, 23문항, 그러니까 A형 12문항, B형 11문항, 23문항인데 그 23문항을 100%로 환산을 했을 때 7대 3, 30%,
7대 3의 비율로 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문제가 지필고사로 나와요. 평가 문제라든가 교수학습 문제가. 그러한 체제를 2008년도부터 계속 유지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수업시험 및 면접이란 2차 때, 그 수업시험 때, 교과 교육론에 해당되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이제 묻는 거야. 이럴 때는 반대야. 교과 내용 7, 교과 교육 7, 교과 내용 3. 뭐로 해가지고, 비중을 둬가지고, 너가 해당되는 수업시험에서 다룰 만한 교수학습의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30%. 나머지 70%는 교수학습의 방법, 어떻게 좀 가르치고 있는가? 발문 잘하고 있는가? 학생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잘하고 있는가? 피드백을 주고 있는가? 순회지도 잘하고 있는가? 판서 잘하는가? 이런 것들은 지필고사 때 측정하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건 2차 수업시험 및 면접 때 측정하고자 한다. 근데 작년에 교육감 그 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은 2차 수업시험 및 면접을 좀 더 강화하겠다. 1차 지필고사를 약화시키겠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지필고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학 과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 근데 또 올해 시험 봤어요? 잠깐만 가슴이 되게 약간. 시험 치르신 분. 몰래. 네. 자신의 점수 알잖아. 근데 제가 8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 다 모두 합격자야. 교육학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최고로 못 본 사람이 17점. 제일 잘 본 사람이 20점. 만점이 나와서 논술형에. 이런 거 없거든요. 논술에서의 만점은 없어요. 근데 교육학 점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더라. 그러니까 평균치가 저 잘 모르겠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차 합격자의 평균 교육학 점수가 저는 18.5 정도 될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최저가 지금 8통 전화 받았는데 17점이었거든? 거의 다 18점, 19점이래요. 그럼 이제 올해 만약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 교육학 점수가 16점, 17점이야. 그러면 2, 3점을 일단 뒤지고 있는 상태야. 거기다가 올해 시험을 보셨더라면 또 전공 점수가 있잖아. 80점 만점이잖아. 근데 80점 만점 중에 최고로 못 보신 분 67점. 대부분 70점이야. 제가 보기에는 점수 막 준 거야. 막 준 거야,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싶기도 해. 처음에 그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느낌,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장의 분위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연출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이거는 킬러 문항이구나. 라고 하는 문항들이 꼭 해년마다 한두 문항씩 있거든. 그게 이제 영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문항 영역에서 킬러 문항들이 존재했어요. 답을 모르겠다. 라든가, 시험을 보고 나서 복기를 했는데, 아니면 답이 여러 개야. 답이 여러 개. 그것도 기입형인데도. 찾아쓰라라고 하는 기입형 문항 문제인데도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킬러 문항들이 문학에서 존재했어. 작년에는 문법의 B형 한 문항 정도 4점짜리가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두고 거리를 두고서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대부분 어렵다라고 하는 문법 문항이 작년에 있었어요. 킬러 문항으로.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합격이고 다른 거 이제 다 기초적으로 다 맞은 상태에서 그거 맞으면 합격이고 킬러 문항이 그렇잖아. 맞으면 합격이고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4점이니까. 근데 올해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존재하는가? 없어. 문학에서 만약 킬러 문항이 존재한다면 작품이 일단 낯설어야 돼. 그 다음에 묻고 있는 작성 방법에서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야 돼. 예를 들자면 2년 전에 B형 마지막 문항이 문학 평가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논술형 10점짜리야. 완전 킬러 문항.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른 채 일단 작성을 하고 있는 그런 문항. 그러니까 작품은 낯설지는 않는데 평가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너무 학생들이 어려웠어요. 그것도 논술형이라서 조건이 3개나 부여되어 있고. 근데 그런 식의 킬러 문항들이 작년에 존재했는가? 일단 작품이, 낯선 작품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자면 뭐 현대시에서 백석의 고향,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허전의 고공가, 고전 소설에서 흥부전, 현대 소설에서 잔인한 도시 같은 이청준의 작품이 약간 낯설다라고 하지만 수능식으로 조건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낯설다라고 하는 작품도 없고 조건이 복잡해서 문학평가 문제나 문학교수학습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아, 이거 그러니까 문항의 난이도가 어렵진 않구나. 그런데 과연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올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점수가 8채점은 아닌 것 같아. 교육학부터 일단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임용시험 제도를 좀 바라볼 때, 이제 제 느낌은 이거야. 제 느낌은 시험은 계속 쉬워지는구나. 시험은 계속 쉬워지고. 일단 쉬워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학부생 4학년생들이 학부 과정의 4년 동안 제대로 학점도 관리하고 그 학부 수업의 교육에 충실히 들었다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구나. 단, 국사 검정시험 상급인가요? 네, 상급은 일단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돼. 그 정도. 그래서 또는 현재 학원 강의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물론 초수 때 제대로 했고 재수 때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수할 때부터서는 내가 스스로 학비를 좀 마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했다 금년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학생조차도 시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뚜껑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체감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현직 교사야. 현직 교사인데, 10월 31일 날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던 당사자는 사립학교. 근데 올해 그 사립학교 중3으로 부임해가지고 진짜 임용 공부를 1만큼도 못했어. 진짜 제대로 못했어. 물론 이제 3수, 4수까지 해가지고, 공부는 좀 했었죠. 양은 제대로 축적은 됐었죠. 근데 4수 할 때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됐다 싶어가지고 공립이 아니라 사립을 봤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합격을 했어. 근데 진짜, 중3 맞게 되면 진짜, 자기 시간 없어요. 1학기부터 시작해야죠. 2학기까지. 자기 시간이 없는데 그냥 시험을 봤는데 교육학 16점에 전공 65점. 떨어졌어요. 2점 차이로. 올해 단 한 번도, 한 시간도 임용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정도 점수를 얻었단 말이야. 이 시험은 공부를 할 시간이 있어서 할 여력들이 확보돼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 공부를 올 한 해 안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시험이죠? 저도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물 항아리가 있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학부 1학년 때부터 한 바가지. 물론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서 물을 채워온 거야.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 문학은 임용 문학 시험 문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중고등학교나 대학 학부 다닐 때 내가 접했던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학학부 4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여 년에 걸쳐서 내가 국어교육론이나 문학 공부를 한 셈이야. 예, 그것의 이제 결과지.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근데 이 학원의 임용시험 이제 그 체제로서 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마지막 한 바가지야. 마지막 한 바가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 차는 그 과정일 거야. 그런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합격한다? 그 항아리가 깨진 게 있겠지. 분명히 틈이 있었을 거야. 그것을 제 수업을 듣는 동안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물을 계속 쏟아 부었지만 붓는 동안 계속 새고는 있어.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 동안은 새는 지점이 어딨지? 그러니까 나의 약점, 강점보다는 약점을 찾아야 돼.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뭐 다들 똑같지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은 100점 맞고 내가 못하는 과목은 0점 맞으면 그건 완전 실패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잘하는 과목을 80점 맞고 내가 못하는 과목을 70점 맞으면 그건 성공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공 국어 과목도 소위 말해서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하는 언어 기능 영역이 있어. 이게 한 영역이야. 한 과목이야. 과목. 그 다음 문학이 있어. 그 다음 문법이 있어. 그 다음 교육학이 있어. 만약 과목으로 치자면 4과목이야. 근데 이 4과목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 문학은 만점 맞는데 21문항 가운데에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은 내가 만점을 받았는데 나머지 문법이나 언어 기능 영역을 빵점 맞는다? 이건 실패한 거야. 결국엔 제 수업을 듣는다? 임용시험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내 수업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 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항아리에 깨진 부분을 1년 안에서 찾아야 돼. 이해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저 합격한 후에 이런 문자나 연락 많이 받아요. 저는 말은 필요 없고요. 일단 물질로 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합격이 곧 나에게는 축하 선물이야. 나에게는 그래. 선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보답하고자 뭐 찾아온다 필요 없고, 그냥 합격한 게 저에게는 선물이다. 근데 그 합격한 학생이 내 덕분에 합격했는가?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은 물 항아리에 마지막 한 바가지 물.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공력들이야. 근데 다만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어딘지를 같이 찾아야 돼. 같이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일종의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하거나 치유하게 되겠는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두서도 길고 그 다음에 또 두서도 없고 또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든 것들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같이 하되 새롭게 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여 년 동안 해왔던 전공 국어 과목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을 드릴 것이다. 그걸 잘 간직해서 꼭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길 바란다.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작선 그쵸?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만 봐도 옥기스 스쳐도 인연인데 이게 한 번 마주치면 그 우연일 수 있거든. 딱 한 번만. 인생 살면서.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저 사람을 같은 여행지에서 만난 거야. 그런 경우 없어? 그럼 우연 아니야. 우연은 2번 이상 발생하지 않아. 2번 이상 발생하면 뭔가 필연이라고 봐야 돼.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작년에도 듣고
안타깝게도 올해 또 새롭게 저하고 또 만난다면 그건 필연인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전생을 믿어요. 분명히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베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제가 다음 생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마도 돈독해질 것 같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우리의 인연을 평생 제가 뭐 간직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으로 만들어가자. 이것은 저의 목표는 아니야. 목표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의 한 지점이죠. 터닝 포인트에 한 조력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사례를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 노량진 고시생하고 현직 교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그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레벨의 어떤 삶의 차이?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은 고시생이야. 노량진 고시생이야. 하지만 내년에 이맘때쯤은 여러분들은 예비 초등교사로서 이제 있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시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음 달에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지금 1월이니까 1년 내내 장기간에 걸쳐서 마라톤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서 막 열심히 전력 질주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만 그 천천히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되 그 유지하는 페이스 안에서 이제 자신의 나머지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기 동력이 있어. 해야지! 라고 하는. 빠샤! 하고. 근데 한 7월, 8월 정도 되면 더워. 더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덥다라고 하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져. 동기부여도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금년 9월, 10월 달 정도 되면 차라리 시험이라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합격이고 뭐고, 일단 시험이라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소진시킬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 한다. 체력, 그 다음에 마인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부라서 그래요. 일단 체력은 알아서 하시고요. 마인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갖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인드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겠지만 한 1월 한 마지막 주차부터 시작하면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그래 너는 강의해라 나는 일단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될 거야. 자, OT 자료 혹시 다 받았나요? 저 자료 없어.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OT가 몇 초까지냐면 11초까지 11초까지 한 거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OT 자료 첫 번째 페이지는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임용공부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임용시험은 지식을 요구한다 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출제되었던 2022학년도 A형 서술형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그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식과 개념. 예. 특히나 이제 오늘 목요일 수업 시간이 이제 언어 기능 영역이죠. 화법, 독서, 작문. 이 세 가지 영역에 관련된 과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서 이 지식과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핵심이야.
그러니까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지식과 개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문은 없어요. 우리가 언어 기능 영역, 문학 영역, 문법 영역이 모두 다 지식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화법 독서 작문의 언어 기능 영역이 특히나 지식과 그다음에 개념이 다른 여타의 문학과 문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단 말은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낯설다는 거야. 가령 상위 구조, 도해 조직자, 스키마 이런 개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접해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에 제가 학부과정 포함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에 전공 국어를 여러분들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부과정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들어본 적도 있고 시험에서 치러본 적은 있지만 그 개념이 혹은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나한테 남아있지는 않아.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아. 가령 화자. 그죠? 화자 또는 3인칭 전지적 시점. 그지? 이런 개념들은 그래도 얼추 어떤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아. 근데 국어교육론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은 와닿지를 않아. 낯설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낯서는 거야. 두 번째로는 화법독서 작문의 이 학문 영역들이 문학과 문법처럼 오랜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야. 가령 문학이나 문법의 학문적 전통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고대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문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문법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화법 독서 작문은 물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고대 로마 시대 수사, 그러니까 칠자유 교과라고 하잖아. 교육학에서 아마 교육사에서 한 번쯤 다뤄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화법 독서 작문의 이론적인 지식들이 존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법 독서 작문은 문학이나 문법처럼 오랜 학문적 전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 화법 독서 작문의 학문적인 근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근간은 심리학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 심리학이 뭐냐? 인지 심리학이야. 소위 말해서 삐아제, 비고스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법 독서 작문의 근간을 이루는 그 개념 및 지식을 이루는 학문적인 토대가 인지주의 심리학이야. 인지주의. 그래서 교육학에 어느 정도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쉬워. 조금 쉽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심리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다가 심리학도 어려운데 교육 심리학. 거기다 교육 심리학의 근간을 둔 교수학습 방법, 가네의 교수학습 이론, 교육학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신없죠. 근데 화법독서 작문에서는 그와 같은 지식이나 개념들이 막 활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학문적인 전통에 어느 정도 익숙해야만 이 개념들이 낯설지가 않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낯설어요. 작년에 나왔던 2022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에서 글구조의 유형을 물어봤던 이 문제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아니면 이제 이 국어교육론 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 설명적 글구조의 유형과 특성, 이것도 장점 이런 것들은 그냥 껌이야 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겠지만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과목을 접하고 나서 학부 수업을 들었는데 독서 이론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표를 말씀드릴게요. 킨치하고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글구조의 유형을 기술, 집합, 인과 문제, 비교대조의 유형으로 5가지로 나눴거든 하면서 설명하면 교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킨치가 뭐야? 키치야 이럴 거야. 근데 이런 개념들이 막 다뤄져요. 이 글구조는 70년대의 글구조 이론의 바탕을 두는데 이 글구조 이론은 텍스트 문법 이론에 또 근간을 뒀어. 또 하나 이 글구조는 일종의 인지심리학에 또 바탕을 둔 글구조 이론이야. 이건 독서에서 또 다뤄.
근데 요런 이제 학문적인 내용들이 임용문제 이제 등장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출을 해서 작성 방법에서 설명적 글, 구조, 유형 이런 개념들이 막 사용돼. 일단 설명적 글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르겠고 구조라고 하는 개념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막상 와닿지 않고 거기다가 그것의 유형이라니 이런 것들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1, 2월 기본이론 반에서 이 개념과 지식을 본격적으로 저한테 듣게 돼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글을 이 킨치나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두 개로 분류를 했다. 원래는 킨치 마이어 이전에는 대부분 그 학자들이 어떻게 글을 구분하냐면 운문, 산문, 이분법 아니면 문학 장르의 구분법으로 서정, 서사, 극, 교술. 그러니까 2대 갈래 구분법이 있어. 장르 구분법. 3대 갈래 구분법이 있고 4대 갈래 구분법이 있는데 퀸치 앤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을 서사, 설명적 글 두 가지로 돼서 이때 설명적 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어로 치면 expository text를 번역한 거야. expository라고 하는 것은 포짓 위치나 공간을 X 바깥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시하는 걸 말해. 전시. expository라고 하는 것은 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야. 도대체 설명적인 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번역어조차도 애매모호해. 이 말은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글, 텍스트는 일단 서정, 운문적인 것들 다 빼고 산문 안에서야. 산문 안에서는 이야기 글 구조가 있어. 이야기. 이 이야기 글 구조는 일종의 사건과 사건의 연쇄적 반응으로 돼 있어. A 사건이 원인이 돼서 B 사건이 나오고 B 사건이 다시 원인이 돼서 C 사건이 연결돼. 그래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적 필연성에 의한 연쇄적인 글을 서사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expository text야. 그럼 뭐가 expository text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쇄적인 어떤 그 반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런 글들을 요거라고 설명적인 글이라고 부르고 이 설명적인 글 안에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보고문, 에세이까지 모두 다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적인 글이라고 하는 건 설명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논설문, 기사문, 보고문, 안내문, 광고 그러니까 소설과 같은 담화의 형태를 제외한 모든 산문은 그냥 설명적 글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구조 개념까지도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학자들끼리 나눴던 유형 구분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시간이지만 이 언어 기능 영역에서의 지식과 개념 생소하다. 굉장히 생소해. 처음 시작하거나 강의를 접하게 되면 생소해. 정말 낯설은 이론적인 지식, 그 이론의 토대가 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막 쓰이고 있어. 당황해. 근데 처음에 생소하고 낯선 것은 한두 달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낯익게 돼.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명적인 글 구조의 유형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한 두어 달 후에는 뭔지 알겠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소설에서 무슨 3인칭 전지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을 처음 접했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익숙해지듯이 익숙해지면 돼. 생소한 이론적 지식과 이론의 토대가 되는 낯선 개념들은 익숙해지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과 개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지. 송원영 너는 너의 이 교재를 이루고 있는 이 이론적인 지식을 다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다뤘던 그 책들에서 온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국어교육의 이해와 같은 대표적인 개론서.
또는 뭐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화법교육론 또는 아니면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개론서. 다 모두 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사범대 아니면 국문과에서 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국어교육론 과목을 듣게 되면 아무리 그 교수님께서 나는 논문 모음집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주교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참고문헌 정도로는 소개해주는 그런 개론서에 다 등장하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긴 했는데 그 시험 치르고 나면 항상 뇌를 놓고 나오잖아. 없어. 그 개념이. 임용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지식이나 개념은 모두 다, 국어교육론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이런 것들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이야. 개론서에 있는 내용.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혹시 들어봤죠?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을 언제 들어봤냐면,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을 2학년하고 3학년 때 여러분들 올라올 때 이런 수업을 했을 거야. 성취기준 하나 딸랑 주고서 이 성취기준에 따른 그 자료라든가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한번 우리 조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거야.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의 그 학습활동을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런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문서가 교육과정 문서야, 교육과정. 이때 교육과정은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보통. 커리큘럼은 일종의 그 말이 달리는 그 길을 말하죠, 도로. 커리큘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커리큘럼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커리큘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슬하, 무릎 쓸자야, 무릎 쓸자. 하자는 아래 하자. 엄마의 무릎 아래에서도 교육은 가능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괜찮지. 근데 이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란 국가라고 하는 주도자가 있어, 주체가 있고, 국가라고 하는 주체자에 의해서 장기간의 목적의식적으로 마련된 교육기획. 그걸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1차 미 군정기부터 시작해. 1953년, 52년. 미 군정기 때 비로소 국가 주도의 추상적 문서 형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2015년도까지 10차 교육과정 정도 될걸? 차수는 이제 의미가 없어. 지난 7차 때까지 차수가 있었어. 52년부터 지난 7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매 10년 단위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8, 9년 정도에서 10년에서 11년 사이에 1차, 2차, 3차 이랬어요. 근데 이제 7차 교육과정기 붙어서는 차수, 이제 몇 차냐라고 하는 차수가 아니라 연도가 중요해.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2007 개정. 그때부터서는 2007 교육과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 2012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년에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어. 내년에 더 바뀝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어요. 내년이 올해 지금 총론이 마련될 거야. 그래서 올해 총론이 마련되고 각 교과마다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들을 다시 또 배우게 돼. 근데 이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또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그 개념과 지식을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한다. 근데 그 1년 동안 학습할 때 특히나 1, 2월 반이 개론서 중심의 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주교재로 선택됐던 그 교재가 있잖아. 근데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선택했던 교수님이 선정한 교재는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화법만 하더라도 2권 있고, 장문도 2권, 그다음 독서도 2권, 또 국어교육과 관련되는 그냥 일반적인 개론서도 2, 3권 정도 있으니까 합치면 10권 정도 돼. 화법, 독서, 장문과 관련된 개론서가. 근데 그 개론서의 10권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다?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주냐면 6개월 안에 한 10권 정도의 개론서를 압축해서 정리해봐라라고 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뭐 학부 과정에서도 한두 권 정도의 개론서를 가지고서 6개월 안에 했었으니까 10권은 충분하게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공 국어가 합법독서 작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 기껏 해봤자 일권문항이야. 나머지 문학하고 문법도 있고 교육학도 있지.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할 건데? 6개월 동안 10권 정도의 개론서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정리는 할 수 있어. 물론 이 정리라고 했다. 내 것 아니야. 일단 정리만 한 거야. 그게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정리했던 것을 이제 내면화해야 되잖아. 내면화란 이해와 암기가 동반되는 거야. 내면화. internalization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의 대상을 인식주체의 내부로 가지고 와서 수용하는 과정을 내면화라고 해요. 그것도 비고스키가 쓴 개념이야. 내면화. 많이 쓰는 개념이지만 교육 심리학에서부터 오는 거야. 비고스키가 아이들의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를 연구를 했어. 근데 보니까 사회적 말, 즉 엄마의 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모국어의 문법적 토대 위에 어휘수를 늘려나가.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돼. 그러면서 주요한 타자들이 언어의 습득에 역할을 하는구나. 그럴 때 내면화라고 하는 개념을 써.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주체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야. 여기는 개론서는 10권의 개론서가 있고 거기에는 개념과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어. 그것을 노트에 정리하는 것, 여전히 인식주체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야.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해. 그 내면화 과정도 6개월. 그러면 1년 안에 여러분들은 이 개론서에 나와 있는 개념 지식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시험에서 합격하는가? 그렇지 않아. 문학은 어떻게 할 거야? 문법은 어떻게 할 거야? 교육학은 어떻게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이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의 OT 자료에. 여기 커리큘럼이라고 나오죠? 커리큘럼. 1, 2월은 기본이론 정리반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반이 이 기본이론 정리반이야. 그러니까 10권의 개론서를, 10권이라고 해봅시다. 10권의 개론서를 단 2개월에 압축 정리한다. 이게 1, 2월 기본이론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따로 챙겨보지 않아도 이 기본이론 정리반 2개월 동안만 듣게 되면 10권의 개론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개념들은 전부 다 배운다. 예사요? 효과적이죠, 일단은. 왜냐면 6개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2개월 동안 압축 정리하니까 효과적이죠? 가장 효과적인 거야. 남는 문제는 뭐냐. 화법독서 작문의 이론적인 개념들이 개론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도 존재해?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인 교육과정에도 존재한다. 근데 그 교육과정이 지금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 지금 그 교육청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공지문이 있어. 교육청에 보시면 문서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올해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이다.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시험 범위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지정을 해줘요. 근데 그 지정된 교육과정이 예를 들자면 2015 교육과정이라면 차라리 낫겠어. 그럼 2015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만 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2015 교육과정까지야, 까지. 까지란 말은 뭐야? 미 군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 교육과정까지가 지금 이 시험 범위예요. 미쳤어. 근데 봐봐. 진화론을 만약 믿는다면 원숭이, 침팬치와 같은 영장류들과 인간의 진화는 진화의 발자취가 다르다라고 하겠지만
진화의 최종 형태는 침팬치가 아니라 뭐죠? 인간이야. 진화의 최종 형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포유류종의 최종 진화 형태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포유류를 알려면 포유류의 그 기원인 시조새, 공룡 시조새부터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만 공부하면 돼? 포유류를 공부하려면 무엇만 공부하면 되냐고. 인간만 공부하면 돼. 최종 진화 형태만 공부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공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교육과정도 2015 교육과정이 최종 진화 형태야. 시조새는 저기 미운전기. 그것까지 안 봐도 돼. 2015 교육과정까지 얘기는 하지 마. 근데 이 2015 교육과정도 이런 거 있잖아. 인간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느라고 하는 인간종이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네안데르탈인하고는 다르잖아. 갑자기 인력 공부를.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하고 달라. 물론 그 교류가 있었다고 해. 학자들에 따라서. 근데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거는 일종의 그 현생 인류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2015 교육과정 최종 진화 형태인데 그 2015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뭐냐 이거지. 그건 2007 개정이야. 7차가 아니라.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5 교육과정까지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문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공부해야 할 교육과정의 문서는 2007 개정, 2009 개정, 2012 개정, 2015 개정 이 4개야. 최종 진화 형태는 15 교육과정이지만 터닝 포인트 된 건 2007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3, 4월반 이 교육과정 분석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2015하고 2007 개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를 바가 없어. 어떤 것이 다르냐면 축소되고 없어진 게 많아. 교육과정이 최종 진화 형태로 오면 올수록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 쓸데없다라고 없어지고 그 다음 겹쳐서 중복돼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2007 개정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그 시기가 7차 교육과정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느낌이 그래요. 굉장히 다른 어떤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때라서 2007, 2009, 2012, 2015 이 4개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 기간이 3, 4월이야. 1, 2월 달은 그거 못해.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은 개론서에 있는 기본 이론과 교육과정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나 지식이 낯설지는 않게 돼.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낯설지는 않게 돼. 그렇다고 해서 내 것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내면화를 거쳤느냐? 아직은 아니야.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암기해야 돼. 또 하나는 이해해야 돼. 암기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해야. 근데 단기 기억 저장 장치 속으로도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하면 램, 롬, 속도 처리하는 거. 그 속도 처리하는 것들이 암기라고 하면 돼. 근데 그다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 이건 이해야. 이 2가지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돼야 돼. 근데 이 4개월 동안은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속에 계속 입력을 시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1년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내면화시키면 돼.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건 이해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화포톡스 장문의 이론이 어떤 학문적인 전통의 근간을 두었다고? 인지심리학. 근데 그 인지심리학마저도 어려운데 그 인지심리학의 토대를 둔 화포톡스 장문의 이론은 얼마나 어렵겠냐고. 만약에 화포톡스 장문의 기본 개념인 스키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기 칸트의 그다음 삐아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삐아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교육학에서 흔히 말하는 동화 조절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돼. 근데 이것을
독서 이론에서 스키마에서는 바로 그냥 스키마의 동화, 그 다음에 스키마의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스키마의 성장과 스키마의 변화를 막 설명하는 개론서의 내용을 읽게 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학, 인지심리학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거나 암기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피아제나 비고스키의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쉽냐고. 그게 쉽냐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가 갈라쳐 줄게요. 이건 이해할 것. 요거는 그냥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암기해. 선생님, 스키마의 기능이 왜 네 가지인가요? 암기하라고, 이해하지 말고. 네 가지니까 네 가지지. 더 없나요? 있겠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중요하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암기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 필연적인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원인이나 상황들이 존재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야 돼. 그냥 맥락만 보면 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쉬운 게 뭐냐면 이해가 쉬워, 암기가 쉬워.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암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이해보다는 암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해보다도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네? 오래 안 가요. 단기 기억 저장 장치 속에 들어온 정보는 속도는 빨라. 컴퓨터 그 부품으로 말씀드립니다. 속도는 빨라. 정보 처리의 속도. 들어오는 건 바로. 근데 다 버려져. 버려져야만 다음 정보를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나중에 스키마 이론에서 다룹니다. 감각적 정보들을 수용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우리가 감각적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냐면 5개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 근데 독서는 5개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감각기관에 의존해. 뭐? 시각이야, 시각. 아직까지 인간이 AI까지 만들어내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부품이 있어. 그게 뭐냐면 눈이야, 눈. 인간의 눈은 어떤 기계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이 시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정보의 입력체. 촉각하고 시각하고는 다르고 또 청각하고 시각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지각하고, 지각된 문자가 입력되고, 입력된 문자를 음성언어로 변환시켜. 이게 나중에 다 다룹니다. 변환시켜서 자신의 장기 저장 장치 속에 있는 스키마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일치하면은 개념을 확인하고, 불일치하면은 내 스키마를 변화시키고, 이게 피아제의 동화 조절의 과정이야. 그것을 통해서 내 스키마는 변하거나 아니면은 발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갱신되거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스키마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종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내부로 입력하는 그것이 램과 같은 저장장치가 아니라 임시 단기 기억 저장장치에 의해서는 속도 처리는 빠르지만 그럼 많은 정보들이 다 버려져요. 시각이 그래, 시각이 정말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청각도 마찬가지야. 정말 많은 정보들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은 유실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청각은 오직 나에게만 집중돼가지고 지금 몇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바깥에서 도로에서 앰뷸런스 차량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경적이 울렸는지도 모를 정도야. 다 정보가 유실된 거야.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있는 내용을 장기기억 저장 장치 속으로 입력을 이제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건 반복해야 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하고, 반복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을 혼란스러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것이 돼. 알겠죠? 4개월 동안 기본이론 정리반과 교육과정반에서 배웠던 이 개념들이 이때 배웠다고 해서 내면화되는 것은 아니야. 여전히 삐아제 혹은 비고스키에 가면 인식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야. 요거 내가 좀 내 것을 이렇게 내면화시켜야 돼,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볼 때 요게 나의 스키마에 남아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개념들이 활용이 되고 응용이 돼야 돼. 5, 6월 교과서반은 그 마지막이야. 이 모든 이론들을, 다 추상적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들이 교육과정의 추상적인 문서 속에서만 존재했던 개념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그것도 중학교 수준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스키마 이론을, 글구조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나왔던 글구조를 몇 학년 때 배우느냐? 고2 때 배워. 사실은. 고2 때 배워, 고2 때. 고2 때 글구조에 대해서 배워. 다만, 글구조 이론이나 글구조 유형을 배우는 건 아니야. 글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지. 네, 그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문학은 좀 다르죠. 국교론, 그러니까 언어 기능 영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테마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강의 계획안도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여기 공들여 만든 표다. 이제 직원 시켰어. 꼭 해. 하기 싫은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1차 합격선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역, 예를 들면 서울, 경기가 수도권. 하지만 수도권만 왜 하느냐? 내 고향이 여기잖아. 난 여기로 봤는데 경남, 부산 뭐 이런 지역들을 포괄해서 왜 충청, 세종을 빼는 거야? 집어넣을게요. 이게 화법에서 나중에 이제 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표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표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 정말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나오죠. 수치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감이 안 와. 맞죠? 예를 들자면 서울 지역이 그러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그 전년. 한 3, 4년간 정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세요. 86.34. 그 전년도도 보세요. 엄청나게 점수 인플레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점차 쉬워지는 측면도 있어. 작년도 시험은 어땠냐? 그러니까 작년도란다. 2021학년도. 이때도 쉬웠어. 2020학년도는 약간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2021학년도는 사실 2022학년도하고 거의 난이도가 비슷했어. 근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물채점. 칼채점. 네, 그거죠, 그거.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개 학년도를 비교해보면 문학 난이도는 어떤 21학년도가 22학년도보다 더 어려워서 점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채점을 칼채점한 거야. 조건별로 부여된 채점의 기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된 답안이 있을 수 있고 허용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인정할 수 있는 인정 답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야. 허용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요때 나왔던 것은. 그리고 요때 보면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특이하죠. 왜 특이해? 서울, 경기가 봐봐. 19학년도는 요 봐봐. 전통적으로 서울이 경기보다도 항상 점수가 2, 3점 정도 높아요. 근데 봐봐. 2021학년도는 오히려 경기가 서울보다 더 높아. 특이한 케이스야.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제 2020학년도에는 역시나 서울이 86.33, 경기가 82점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점수가 그 이전 상태로 지금 변한 거야. 근데 점수 차이가 너무 나네. 보면 2점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3.4점 정도 차이가 나서 서울이 몰렸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항상 세종은 높아요. 이유는 뭐죠? DX. 세종이 항상 점수가 높은 이유가 뭐야? 지방인데도. 그치. 인프라야, 인프라. 제2정부종합청사도 있고, 나중에는 국회까지 거기서 개원할지도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행정 기능들이 일종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요. 자, 추이를 봅시다. 이런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점수가 그렇다는 얘기야, 점수가. 점수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하고 2021학년도가 난이도가 요건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의 점수를 얻었고, 요건 좀 쉬워서 이랬나? 절대 그게 아니야. 똑같아요. 최근 2개년의 기출문제들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2021학년도에는 킬러 문항이 한 문항 있었다고 했어. 2021학년도에. 작년이 아니라 킬러 문항이 뭐에 있다고? 문법 4점짜리. 딱 몇 점 차이냐면 4.8점 차이야. 문법 두 문항이 약간 킬러 문항 정도의 역할들을 해서 B형 한 문항, B형에서 두 문항이. 그래서 그 문법 두 문항의 킬러 문항이 칼채점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점수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난이도는 서로 비슷해. 비슷한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는 뭐냐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이 작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 왜 킬러 문항까지 안 내고 이렇게 쉬운 문항 체제로 냈지? 수능하고 연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 작년도에 수능 언어 영역이 쉬웠어, 어려웠어? 진짜 어렵다고 하잖아. 진짜.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한번 맞은 거야. 역풍 맞은 거야. 쉽게 내라고. 거기다 채점까지도. 그래서 일단 점수 인플레는 지금 발생했다 치고, 보시면 어느 지역이건 점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 원서 접수를 쓸 때 상대적으로 나는 어느 지역을 써야지, 예를 들자면 뭐 강원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낮았으니까 이번에 1차 작년도에 79.33, 나머지 뭐 서울이 86점인데 여기는 한 80점대였으니까 내가 여기를 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뒤집어질 수 있어. 이건 몰라. 어느 지역이건 거의 비슷해요. 예, 점수 차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고, 또 마찬가지로 강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년도에 낮았다고 해서 올해 시험 볼 때 올해 점수가 똑같이 또 낮으리는 보장은 없는 거야. 이제 올해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보겠지만 서울 경기를 피해. 그럼 서울 경기를 경쟁이 치열하니까 피하자. 그럼 남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어? 두 지역이 있어, 두 지역. 지역사에 뭐 있어요? 강원. 또 하나는 충남이야. 강원하고 충청. 강원은 40분대. 통근이 가능해. 충남도 마찬가지야. 시험 잘 봐가지고 천안에 내가 살게 되면 충분하게 통근이 가능해. 이해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원, 그래서 이 합격선을 보고서 낮는다고 해서 강원도를 함부로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또 보면 여기 충남이 만만해 보이죠? 여기 82.33. 만만해 보이지만 인천하고 차이가 1점 차이밖에 안 돼. 광역시하고. 보통 광역시들은 전부 다
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부산, 광주 점수가 높아요. 대도시라고 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근데 강원 보시면 충남 82.33이야. 충남이 왜 이렇게 점수가 높죠? 광역시하고 인접해 있잖아. 어디하고 인접해 있어? 세종하고 인접해 있잖아. 거기다가 수도권하고 가깝잖아. KTX 타면 천안 몇 분 만에 도착한지 아세요? 15분. 15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피해서 내가 원서를 접수하겠다. 강원, 충남. 경쟁률 빡세요. 거기다가 강원 지역이 지금 학적 점수가 이렇다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낮게 나오려는 보장은 없다.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82.3, 82점대는 유지하고 있다. 제일 높은 게 86점이라 할지라도 평균치를 내보면 82점에서 83점이야. 봐봐. 1차 합격선이 82점에서 만약 84점이라고 대체적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교육학이 지금 20점, 그 다음에 전공 80점이야. 82점에서 84점을 맞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물론 내가 서울 지역은 안 돼.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든 일단 1차 합격 컷, 일단 문 닫고 들어갈 수는 있어.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내가 1차 교육학 점수는 몇 점 맞아야 되고 전공 점수는 몇 점 맞아야 된다. 가령 1차 교육학 점수가 17점을 맞는다고 하면 80점 전공 만점 가운데 몇 점 정도를 맞으면 82점이 될 수 있어? 산수 계산해봐. 60? 그래. 9점 선이면 82점 선에 도달해. 교육학 17점에. 맞나? 아예 69점이야. 몇 점이야? 65점. 그 정도 선에서는 도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몇 점 맞았다고? 16점. 요거 65점. 근데 1, 2점 차이로 특정 지역에 넣어가지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자면 요 정도 점수 정도 확보하면 컷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야. 82점 정도 선이면 예를 들면 경부, 충부, 경기 문 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울산, 컷 점수, 전남, 컷 점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것도 물채점 한 거야. 전공 65점이면 80점 만점 가운데서 마이너스 15점이다. 맞지? 마이너스 15점인데 기입형이 몇 점이야? 기입형이 한 문항당 2점. 근데 A형의 기입형이 몇 문항 있어? 4문항 있어. 8점. B형에는 몇 문항 있어? 2문항 있어. 4점. 기입형 합치면 몇 점이야? 12점이야. 기입형은 단어를 쓰는 거야, 단어. 기껏 해봤자 2단어가 연결된 어구야. 그것만 맞아도 기본 점수는 몇 점이야? 12점 확보해. 근데 그것마저도 틀리신 분도 있어. 그리고 그 기입형을 틀리면 결정적인 타격을 맺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존재했다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서 다 틀려. 서술형 4점짜리. 근데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틀렸는데 얘는 맞았어. 기본이니까. 근데 그 기본에서 틀리고 나머지는 내가 서술형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다면 그건 너무 타격이 크거든.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15 정도다라고 하면 이건 기입형 12점 만점 맞아도 서술형 한 문항 맞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점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점은 일종의 서술형 2문항에 기입형 한 문항 정도를 틀렸을 거야. 서술형 8점, 2문항 정도가 8점, 그 다음에 기입형 2문항 정도가 아마 틀렸을 거라고. 2-3문항 정도가. 대체적으로 보자면 다 이런 정도의 선은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합격선들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을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항아리. 항아리 모양. 점수 분포 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합격선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층들을 봐봐. 엄청나게 비대하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소수야, 소수. 제일 꼭대기하고 제일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 80점 선에 위치하고 있을걸? 80점 선에 위치하면 지금 다 떨어져. 대구만 빼놓고. 근데 그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걸?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시작 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가게 되면, 마라톤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 재수하고 삼수하고 초수생들의 첫 출발은 같다, 달라? 틀리다고 하면 안 돼.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돼. 초수,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이야. 재수 출발점이 어디야? 도착점에 가까운 거야. N수. 출발점 어디야? 도착점에 가까워. 왜 그렇지? 누적된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부를 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 무슨 말씀이 알았어요? 근데 도착하는 그 지점에서의 점수는 거의 비슷해져. 80점대로. 초수도 N수도. 이해했어요? 원래 먼저 출발했으니 당연히 더 빠르게 더 많은 점수 차이로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늦게 출발한 초수생과 비슷한 점수대를 N수생도 가지고 있느냐고. 이게 임용시험이야.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라. 교육과정 평가원의 원칙이야. 점수 차이는 아무리 쉬워도 난다.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이. 초수생이 첫 출발이 N수생보다는 늦지만 도착하는 지점은 거의 같게 하라.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 원칙이야. 채점의 원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1월 달에는 쟤는 왜 이렇게 많이 알아? N수니까. 작년에 내 수업 들었으니까. 어떤 농담을 할 것 같지도 아니까. 내 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아니까, 아들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근데 마지막 종착 지역은 비슷해진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리고 재수나 N수를 한 학생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초수야 어차피 공부가 처음 시작이지만 결국 도착하는 그 지점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원래는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뚫어내야 돼요. 이거 뚫어내야 된다고. 원래 수능 공부할 때 자기가 느꼈었어야 됐어. 공부의 벽. 아무리 해도 나 2등급 못 뚫어내겠어. 아무리 해도 1등급 못 뚫어내겠어. 어느 때는 1등급 했다가 그 다음에 3등급, 그 다음에 2등급. 근데 1등급 벽을 못 뚫겠어. 이 벽, 이거 느껴야 돼. 누가? 요 사람들이. 그 벽을 못 뚫어내면 먼저 출발했다라고 하는 장점 가져가지를 못해. 그리고 작년에 한번 1년 동안 올인했어. 올인해가지고 문학, 국교론, 문법을 1년 동안 뭐 돈도 안 벌고 학교도 안 다니고 내가 1년 동안 학원 수업만 따라다니면서 올인했거든. 공부량은 엄청나게 지금 갖춘 거야. 그런데 벽이 존재해. 80점대 뭐 이런 식으로 벽이 존재해. 그 이상은 안 나와. 그거 뚫어내야 돼. 원래 수능 공부할 때 그걸 느꼈었어야 돼. 근데 자기 자체의 벽. 아무리 해도 나 등급 안 오른다. 근데 이거 뚫어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에서 항상 2등, 3등 하던 학생들이 2등, 3등, 4등이야.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10등, 30등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 벽을 뚫어내야 돼, 벽을. 30등에서 10등 하는 게 어려워? 10등에서 5등 하는 게 어려워? 10등에서 5등 하는 게 어려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비대해진 이 상태에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다른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하위권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쉬운 거야. 더욱이 하위 점수 학생들은 공부 덜 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점수 확보받는다고. 문제는 뭐냐면 이 벽이야, 벽. 이 벽이야. 이거 뚫어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문학 진짜 내가 씹어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벽을 느끼면서 이거 뚫어내지 않으면 올해 나 합격 못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뭐 영어, 수학이 그런 벽이었을 가능성이 커. 각 과목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각 과목별. 근데 우리 전공에서는 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존재해. 그게 뭐야? 화법, 독서, 작문, 국어, 경론, 문학, 문법 세 과목 가운데서 어떤 과목이 벽으로 느껴져? 그건 각 여러분들에 따라 달라요. 난 문학이야. 특히 현대시. 낯선시 나오거나 낯익은 시 나와도 아무튼 나는 벽이야. 그거 뚫어내야 돼. 제가 말씀드렸던 물 항아리에 물 한 바가지를 지금 넣는 작업을 하는데 새는 곳이 있어. 벽으로 느껴지는 그 틈이 있단 말이야. 그걸 올해 안에 찾아야 돼. 특히 N수, 재수는 한번 봤잖아. 어째서 떨어졌냐고. 어째서 평균 82점대를 내가 맞지를 못했냐고. 그러니까 전공점수 65점대 이상을 내가 맞지를 못했냐고. 교육학은 그렇다고 쳐. 전공점수는 1년 동안 올인했는데도 어째서 65점 이상을 내가 맞지를 못했냐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보다도 서술형 두문항과 기입형 두문항을 왜 틀렸냐고. 그 벽을 느끼고 뚫어내야 돼. 그리고 빨리 느껴야 돼. 초수생은 아무것도 몰라. 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렵기만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점이니까. 근데 4개월 정도 듣게 되면 이 정도였어? 할 만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는 벽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벽이야, 벽. 그거 빨리 느끼고 빨리 내가 보완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분들이 발전성이 훨씬 있다. JYP, SM, 또 뭐가 있지? YYG. 아이돌들을 뽑는 경연심사 프로그램에서 완성된 기성 가수가 뽑히는 경우는 드물다. 노래도 진짜 못 부르고 음정도 흔들리고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뽑았어. 이유가 뭐야? 그치. 가능성이야. 초수는 가능성이 많아. 왜? 안 갖춰졌으니까. 요분들 주의해. 너무 고정돼 있어. 지금까지 학습 스타일에 얽매여 있다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에 얽매여 있다고. 정체돼. 그럴 수밖에 없어. 빨리 이 학습 스타일을 벗어나기는 두려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실패했잖아. 그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실패했으면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스스로 쌓은 성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할까? 인간의 본능이? 안 그래.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면 원래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쌓여져 왔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재수 N수야. 하나 더 얹어. 무너져 안 무너져?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하나 더 얹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요. 그러면 N수보다도 더 못하다니까? 아니 초수보다 더 못하다니까. 초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대를 탄탄히 쌓이고 그 상태에서 그다음 벽돌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바로야. 근데 N수
en수나 재수는 일단 무너뜨려야 돼. 왜냐? 작년에 실패했던 게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내야 돼. 그리고 빨리 없애야 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초소와 비슷한 상태에서 막 쌓아나가야 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초소보다도 일찍 출발하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있지만 도착 지점이 비슷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수나 en수가 어려운 점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고지식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야. 그거 무너뜨려야 돼. 자기 스스로 쌓은 성을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해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설명적인 글구조의 유형은 나 작년에 들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초수행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en수나 재수행은 알고 있어 나 저거. 근데 왜 틀렸지? 왜 떨어졌지? 그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어서 그래. 확실하게 내 것이 아니어서 그래. 그래서 각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 방법론들이 달라져야 한다. 이해했습니까? 총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선 근처에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대규모로 몰려있다는 점. 네, 대규모로. 결국에는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실력의 차이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아예 10점 차이, 20점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1, 2점 차이, 3, 4점 차이는 진짜 실수가 있었을 거야.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건 이제 마지막 제가 모국 기간에 이야기할 거고 지금부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것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초를 탄탄하게 가져. 기본기. 근데 그 기본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확실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회의하는 거야. 회의. 스스로 의심하는 거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내면화하지 않으면 이 개념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 대상에 불과하다. 계속 내면화시켜야 돼. 1, 2월 기본이론반은 첫째는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나 지식을 낯익게 만들어라. 둘째는 내면화를 해라가 아니야. 내면화는 1년 동안 하면 돼. 내면화할 준비를 가지는 거야. 세 번째는 이론적인 토대나 기초를 탄탄하게 가져라. 그리고 그 이론적인 토대나 그 기초는 기본 개념으로부터 보는 거야. 기본 개념. 예를 들자면 글구조, 스키마 이런 건 독서의 기본 개념이야. 그 기본 개념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 1, 2월 기본이론반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습해야 돼. 기본 개념, 핵심 뼈대. 그 개념을 낯설지 않게 만들기.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나의 한계를 느껴라. 나를 계속 밀어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도착하는지를 보고 나의 극단적인 한계를 느껴라. 그 극단적인 한계 지점을 느꼈을 때 내가 그 지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제가 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높이 사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자기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은 다 각자 달라. 근데 그 다른 자기 한계들을 나름대로 극복한 사람이어서 제가 높이 사는 거야. 교사가 되어서 연봉도 보장돼 있고 정년도 보장돼 있고 방학 동안에 쉬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사 그게 아니라고. 또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서 맞아.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이 상대적 경쟁이잖아. 맞지? 내가 좀 더 당신보다도 내가 점수를 더 맞으면 되겠지? 근데 공부의 끝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공부의 끝은 상대가 아니라 나한테 있어. 나의 한계를 빨리 알아채야 돼. 그 한계를 뚫어낸 사람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인데 때려치우신 분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거 나한테 안 맞다.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된다고. 왜? 자기 한계를 뚫어낸 사람이잖아. 자기 한계를 뚫어낸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더라도 처음엔 어렵겠지. 하지만 그 한계를 뚫어냈다는 점에서 가능성 분명히 있다. 실패가 누적되는 사람보다 더 있다는 거야. 그 효능감 만땅이야. 효능감은 두 가지를 의미해. 하나는 결과에 대한 기대. 효능감, 하나는 효능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한 기대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착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리라고 하는 믿음. 결과 기대, 효능 기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효능감이야. 이게 나중에 교육학에서 배우고 구호경론에서도 다뤄. 근데 이 효능감 만땅인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들이야. 어떤 일이든 효능감 만땅인 이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느끼고서 그것을 뚫어냈다? 그러면 임용시험이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 아니지? 자기 한계 느끼고 뚫어내봐. 적은 상대가 아니야. 나한테 있어. 나야, 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 나의 한계에 사로잡힌 나. 원래 수능 때 느꼈었어야 돼. 나의 한계를. 왜 이 점수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게 나의 한계야. 그게 나의 한계야. 왜 현대시는 항상 나한테 어려울까? 그게 나의 한계야. 왜 고전 시간은 원문이 번역되지 않을까? 해석되지 않을까? 그게 나의 한계야. 1년 동안 그 깨진 틈인 한계를 빨리 알아차리고 보완하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현직 교사가 되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효능감 만땅에 실패할 수도 있지. 패배할 수도 있지. 그러나 중단하는 건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걸 경험해. OT 끝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